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은 마르크스의 경제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철학 초고하고 자본론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배경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마르크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베를린 대학교에서 헤겔 좌파 클럽, 박사 클럽에서 토론하면서 그의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유물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통 철학, 신학과는 거의 단절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이 마르크스의 대학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라인 신문에서 편집 주임으로 일을 했는데요. 그때에 대해서 목재 절도 단속법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유재산제도의 불합리함을 느끼고 또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불합리함을 항의하다가 이제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이 공산주의적 그 사고가 고스란히 독일 프랑스 연보에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문제하고 신성가족 이 내용이 공산주의 윤리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윤리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타당성은 제시되지 않고 윤리만 선언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원래 모든 윤리는 그 이면에 형이상학에 근거해서 윤리가 주장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부분이 좀 도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반드시 형이상학적인 그 입증은 해야 됩니다. 이 필요성을 마르크스도 느꼈고요. 그래서 그는 헤겔 법철학 비판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형이상학적 사변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포იერ바 태제 그리고 독일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유물사관이라는 그러한 역사관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의 하나의 사상적인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 경제학에 있어서 이것을 실증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학 철학 초고 그리고 철학 빈곤, 임금 노동과 자본, 경제학 비판, 자본론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경제학에 관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정상적인 경제학을 본인이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연구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떠한 경제학이라기보다 하나의 비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제도에 타당하지 않은 것을 나름대로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경제학 철학 초고하고 자본론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잠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운동이 이때 한창 한 3년 정도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한번 간단히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브뤼셀에서 1846년 2월 달에 공산주의자 연락위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달에 독일인들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의인동맹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그리고 그해 6월 달에 런던에 있는 공산주의자 동맹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1848년 2월 달에는 공산당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때쯤이 이제 각 나라에서도 공산주의 혁명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1848년 2월 달에는 프랑스에서 그리고 3월 달에는 빈과 베를린에서 그리고 1849년도는 헝가리하고 이탈리아에서 이런 공산주의 혁명이 운동이 일어났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브뤼셀 지부가 1848년 8월 달에 공산주의자 동맹의 지부가 세워졌는데 이때
마르크스가 이 지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부 산하에 독일인 노동자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849년 5월 달에 퀼른 당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공산혁명이 진행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실패했고요. 이제 마르크스는 런던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32세에 런던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오직 자본론의 저술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래도 협회는 이렇게 만들었다 없어졌다 이렇게 했는데요. 1852년 11월 달에 대륙 공산주의자 동맹을 이제는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1864년도에 한번 또 잠시 반짝했는데요. 제1인터내셔널 국제노동자협회입니다. 이것이 세워졌고 회의만 개최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처음에만 참석했고 그 다음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76년도에 이 제1인터내셔널도 해산을 했습니다. 그러고 한참 있다가 1889년도에 제2인터내셔널을 엥겔스가 또 창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의 활동은 사실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런던에서의 생활은 가난 때문에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가난과의 싸움이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런던에 있는 이 박물관 그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자본론을 쓰는데 온통 몰두했습니다. 마르크스에게는 6남매가 있는데 이 6남매 다 죽었습니다. 3남매가 마르크스 살았을 런던에 있을 때 죽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이 마르크스 죽던 해에 죽었고 또 나머지 2명은 그 후에 자살했습니다. 해서 마르크스의 이 런던에서의 이 생활은 참으로 이제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니 이 아내 예니가 상당히 이 마르크스에게 큰 힘이 되어서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경제학 철학 초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학을 통해서 실증 학문을 통해서 왜 공산주의가 타당한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것을 연구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 사상의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소외받은 노동 이 주제가 30년 동안 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이나 자본론에 있는 내용이나 20여 년 후에 쓰여진 자본론에 있는 내용이나 그다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상의 일관성이 보이고 있는데 만약 이 일관성 관련된 이 사상이 맞는 사상이다 그렇다면 이 경제학 철학 초고가 45년도에 써졌으니까요. 27세 때 써진 책입니다. 참 젊은 나이에 쓴 책인데 이 자본론은 1867년도니까 49세에 써진 책인데 이 내용이 계속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경제학 철학 초고가 1845년도에 써졌습니다. 마르크스 나이 27세 때 써진 책입니다. 그리고 자본론이 1867년도니까요. 거의 한 49세 정도에 써진 책입니다. 20년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완성된 그러한 책인데요. 일관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학에 대한 이 주장이 꾸준히 일관성이 보입니다. 경제학 철학 초고, 철학 빈곤, 임금 노동과 자본, 경제학 비판, 자본론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이 처음에 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하나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의 사고는 변하게 마련인데
20년 동안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천재성이든지 아니면은 또 그 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에 오류가 있고 틀려 있다면 여기에는 큰 왜곡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안에는 무의식적인 어떤 작용이 있어서 무엇이 틀리거나 오류가 있을 때 우리 양심이 그 소리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상이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내용이 사실은 올바른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이 20년 동안 유지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큰 어떠한 왜곡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철학 초고, 경철 초고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주제는 소외받은 노동이 하나의 주제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책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방대하지만 결국은 이 이야기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노동은 유적 본질의 실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적 본질이라는 것은 인간류를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의 실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해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신의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신의 그러한 그 활동으로서 노동에서 하나의 창조성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마르크스는 이 정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적 본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적 본질의 실현이다. 우리 이 유적 본질, 이 정신은 창조성이 있고요. 과학을 발견해내고 칸트에 의하면 오히려 그것을 산출해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의 실현이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외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창의성을 발휘를 해서 노동에 큰 진보를 이루고 있는데 급여는 일정하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자본가가 다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명제를 이제는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았을 때 상품의 가격은 보통 원재료하고 임금하고 이윤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재료는 투입이나 산출이나 그 대가는 지불하는 대가는 같으니까 일단 이건 무시하고요. 해서 임금과 이윤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 상품 가격은 임금과 이윤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임금은 노동자에게 가고 이윤은 자본가에게 가는데 노동자에게 가는 이 임금은 투쟁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투쟁에서 노동자는 항상 진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된다. 임금은. 그리고 그 최저임금은 생계비 정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현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임금에는 마진도 붙어 있지 않고요. 또 그리고 노동이 상품화되어 있다. 노동자도 상품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팔면 그나마 큰 위로이다. 이렇게 임금의 성격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윤은 어떻냐? 이윤을 한번 살펴보자. 이건 자본가가 취하고 있는데 이윤에게는 이중의 이익이 가고 있다. 하나는 분업의 대가. 이 분업의 대가라는 것은요, 노동, 자본 이렇게 있을 때 이 자본에 대한 대가라는 뜻입니다. 분업의 대가가 주어지고 또 하나는 노동의 진보로 인한 잉여가 이윤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급여는 일정한데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숙련도가 늘어나고요. 처음에는 5개 만들던 것을 이제는 10개를 만들고 또 여기에서 많은 그러한 진보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정신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에는 진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 노동자들의 그 정신이 활동을 해서 여러 창조물들을 만들고 또 더 많은 그러한 생산력을 발휘를 했는데 그것이 잉여인데 그 잉여를 이 자본가가 다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본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은 노동의 착취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은 무엇이냐? 노동의 착취물이다. 모든 이 잉여는 노동자의 그 정신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잉여가 나왔는데 그 잉여를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만 주고 일정액의 급여만 주고 나머지는 다 자본가가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의 그 본질은 노동의 착취물이다. 이것이 바로 사유재산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재산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호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보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실질적인 현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윤의 내용은요, 자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자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은 뭐냐면은 과학과 아이디어, 이러한 부분이 기술적인 요소입니다. 과학의 산물인 것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었고 과학을 통해서 이러한 많은 산출물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과 과학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가야 또 설비가 들어가야 대량 생산 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과 자본이 들어가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숙련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기술과 자본의 결합을 통해서 노동의 생산성이 증가되었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국보론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무엇이 맞은지를 이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이것은 틀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틀린 얘기가 20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한번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학 철학 초고에 나타나는 내용이고 소유받은 노동의 그 의미입니다. 노동은 유적 본질의 실현인데 소유가 발생했는데 모든 자기가 생산한 것, 창의성을 발휘해서 생산을 했는데 모두 남의 것이 되어 있더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생계비 이외에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산한 모든 것이 정신의 활동으로서 생산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남의 것이 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모순이다. 그리고 이러한 잉여의 축적물이 자본이고 또 사유재산이고 소유이다. 그렇다면 그건 다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르크스는 논리를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스미스의 국보론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 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많이 이제 현혹되어서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론의 이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물신화된 상품이라는 그 주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모든 부는 상품에 방대한 집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부는 상품에 방대한 집적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상품에 대한 그 본질을 파헤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상품의 가치는 사용가치도 있고 또는 교환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격론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가격론을 연구해보면 이 가격이 사용가치, 물건의 유용성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느냐 아니면 타 사용가치와의 교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타 사용가치와의 교환 비율을 통해서 이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가치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서 경제학자들은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마르크스는 이 사용가치, 물건의 유용성, 이것이 이 가치의 본질이다 얘기하고요. 이 가치는 바로 유용노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노동량이 이 사용가치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노동을 가치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동량을 가치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용가치이다. 이것이 가치의 본질이다. 그런데 이 본질이 지금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 형성되어 있는 이 가치를 설명을 합니다. 교환가치인데요. 이 교환가치는 유용노동이 아니라 추상적인 노동이고요. 그냥 단순 활동에 불과하다. 이 유용노동은 노동자의 정신에 이러한 이 창조적 행위가 반영이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단순한 활동일 뿐이다. 이것은 인간의 생산 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환 가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 가치, 이것은 이제 교환 가치의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 가치, 이것은 물물교환 형태의 가치를 말합니다. 한 재화와 한 재화를 서로의 사용 가치에 따라서 교환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개된 가치, 이것은 등가물들을 가지고 이제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적 가치인데요. 등가물이 하나로 등장합니다. 암화포, 이것이 하나의 등가물로 이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암화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이제는 이 암화포 대신에 금으로 이것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폐 가치입니다. 바로 금이 그 당시에는 화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금이 일반적인 가치의 척도가 되어졌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화폐 가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환 가치의 일환으로 해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에게 화폐가 출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화폐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치 척도의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통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축장 기능이 있다. 축장 기능이란 것은 저장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축하고 모으고 하는, 화폐가 없었을 때에는 모으고 저축하고 큰 재산이 형성되고 이러한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폐가 생기면서 이제 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부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러한 축적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불수단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마르크스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 축장 기능입니다. 해서 이제 화폐가 나오니까 이제 노동 생산물이 바로 노동자들의 그 노동이 이제는 상품 또는 화폐 형태를 취하면 이제는 그것이 독자적인 힘을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건 자본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서 자본이 이제는 노동자를 위해서 군림하고 있다. 자본이 화폐가 신이 되어 있다. 이것을 물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신화된 상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폐로 인해서 이와 같은 물신이 이렇게 새롭게 등장을 해서 이 화폐가 상품이 이 물신이 모든 노동자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마르크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에서 이 교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가격의 본질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술과 자본과 노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걸 살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장치의 구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기계 구입의 능력이 있는지, 자금이 있는지, 자본이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마진이 이제는 있는지, 이때는 노동비를 참조해서 노동비를 차감해서 이제는 마진이 나오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품 가치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교환 가치의 이 내용물은 결국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용 노동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교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자본으로 인해서 노동 생산성이 증대해서 이윤이 발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축장 기능을 통해서 하나의 자본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자본 자체를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용가치만이 참된 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교환가치가 현재 성립되어 있는 이 가치인데 이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지 오직 노동의 가치만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가치가 만약에 유용노동의 가치라면 여기에 있는 교환가치에는 기술, 자본, 노동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것이 하나의 기계와 같은 그러한 장치라면 여기에서의 노동은 하나의 단순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신을 활용하는 그러한 형태의 노동은 이 기술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자 안에 그 기술 안에 들어가 있고 오히려 여기에 있는 노동은 단순 활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술과 자본의 이러한 대가로서의 잉여가치이고 자본이라면 여기에서 축적된 이러한 자본은 정상적인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것처럼 이 자본이 노동의 착취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그러한 가치 체계입니다. 상품 가치의 체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본의 가치 그리고 기술의 가치도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모여서 하나의 축장 기능을 하고 자본을 형성하고 산업 자본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물신으로 죄로 이렇게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본론에서 또 두 번째 주제는 노동가치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잉여가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내용도 결국은 이 내용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폐가 등장함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형태의 이제 패턴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상품 유통은 여기 C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M은 화폐고요. 그 다음 상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가 이 상품 구입 용도, 원료 구입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화폐로 원료를 구입해서 그 다음 화폐로 다시 회수를 받고 그 다음 또다시 원료를 구입한다. 이런 형태로 일반적인 상품 유통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축장 기능으로 인해서 자본이 출현을 하게 되니까 새로운 형태의 화폐 유통 구조가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자본이 축적된 다음에요. 이 자본으로 이제는 그 상품을 구매하고 원료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회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잉여가 나오더라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M은 화폐이고요. 이건 자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더 증가된 M이 나오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폐 자본은 이제 상품 유통 목적으로 이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잉여 가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M-는 M 플러스 델타 M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M은 처음에 투자된 화폐량을 말하는 거고요. 델타 M은 이제 잉여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잉여 가치는 아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원천은 노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은 잉여 가치는 오히려 이 기술과 자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이제 마르크스는 이 잉여 가치의 원천은 노동력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잉여 가치율을 측정합니다.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자본이 있습니다. 이 자본이 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불변자본, 또 하나는 가변자본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변자본은 원재료를 말합니다. 원재료를 구매해서 생산수단에 투입하는, 그리고 또다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수하는 이런 형태의 그러한 자본을 말하고요. 가변자본은 노동력을 구매하는 데 들어간 자본을 말합니다. 노동력을 구매하는 데 자금을 투여를 하고 여기에서 잉여가 창출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호는 V, 소문자 V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자본, 대문자 자본, 캐피탈, 이것은요 소문자 자본 더하기 이제 V, 노동력 구매 자본이 되겠습니다. 이게 500원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500원은 410원이 이제 원료 구입 대금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90원이 이제는 그 노동력 구입 대금으로 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이제는 이 결과 90원의 마진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590원이 나왔습니다. 이 590원은 원재료 구입 자금으로 C, 그리고 90원은 또 노동력 구입 자금, 그리고 또 90은 이제 잉여 가치입니다. 이윤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잉여 가치율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변자본분의 잉여 가치 하면 되겠죠. 아까 가변자본은 90원이었습니다. 이 가변자본 90원 분의 잉여 가치 여기 9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00%의 잉여 가치율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윤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총 투입한 것이 500원이었죠. 500원 투입해서 잉여 가치가 90원 나왔으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18%의 이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이 잉여 가치율, 이 90분의 90, 이것이 이제 100%인데 그것이 바로 착취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노동가치설에서의 잉여가치이고요. 또 잉여가치에서의 하나의 착취도를 마르크스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본 바와 같이 이렇게 가격의 본질을 보면은 기술 자본에서 잉여가치가 나온다고 보면은 이 잉여가치율의 이 착취도는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론에서 이제는 자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사실은 마르크스 얘기의 그 본질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하나의 그 이론적인 서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크게 난해하거나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된 결과 자본 축적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산업자본이 형성되고 대자본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합니다. 마르크스는 이 자본의 시초 축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자본이 맨 처음에 출현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봉건 영주들이 토지를 수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의 엔크로우저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농지가 다 목축지로 변하면서 농민들이 그 땅을 다 빼앗겼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이제는 최초로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업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산업자본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자본가가 이제는 대자본가로 발달을 하는데, 이 대자본가는 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영업자들도 플로레타리아로 전락을 한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착취도는 증가하고 플로레타리아의 수는 급증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모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때가 되면은 수탈자, 이제 자본가들이죠. 도리어 수탈을 당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 생산 제도는 곧 가서 과잉 생산을 맞을 것이고, 그리고 생산 수단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제 공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본론에 나와 있는 주요 골자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철학 초고하고요, 이 자본론에 있는 이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지속적으로 쭉 논리는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학 철학 초고와 자본론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에게 또 한 가지의 학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천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공산당 선언하고요, 여기 고타강령 비판, 이것은 실천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공산당 선언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플로레타리아들이여 단결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투쟁을 했을 때 우리가 잃는 것은 쇠사슬 뿐이요, 우리가 얻는 것은 세계이다. 전 지역에 있는 플로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이게 공산당 선언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타강령 비판은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 플로레타리아 독재는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한다.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르크스의 이 경제학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